처음에는 몰랐어. 왜 한비자가 덕경부터 풀이를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그게 그 뒤에 고고학과 문헌학에 아주 그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묘, 그러니까 한 시대의 오랜 고분이 발굴이 돼. 마왕태라는 특히 지역에 많이 마왕태 이제라는 그래서 한 시대의 제왕의 능이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대량의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 문서는 비단에 쓰여져 있었어. 종이가 아니라 그걸 백서라고 해요. 비단 백자, 백서. 마왕태 백서라고 하는 것이 대량으로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책이 뭐냐면 노자하고 주역이에요. 노자하고 주역책이 비단으로 쓰여진 것이 거의 상당히 완전한 것이 발굴이 돼요. 물론 중간에 썩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완성된 본으로 마왕태에서 백서가 발굴되는데 거기에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문헌학적으로 주역하고 노자예요. 그러니까 백서 주역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연구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전의 아주 그 연구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근데 마왕태에서 발견된 백서가 모두 덕경이 앞에 나와 있어. 그 이전에 그 왕필주라든지 모든 주들은 이 하상공주 모두가 도경, 덕경 순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마왕태에서 나온 노자 백서 그건 전부 덕경이 앞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야. 이게 노자라는 책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건 이제 마왕태본이니까 아니 마왕태본이 아니라 하상동 주본이니까 왕필 주로 가장 널리 읽힌 노자가 왕필이 주석한 노자예요. 그건 전부 도경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마왕태에서 딱 비단에 쓰여진 문서가 딱 발굴되면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비자가 왜 덕경부터 풀이를 했는가가 이해가 된 거야. 한비자가 본 노자는 덕경이 앞에 있었구나. 그렇게 된 거죠. 덕경이 주역도 굉장히 달라져요. 주역도 그 배 순서 배열이 다르고 굉장히 내용에 조그만 차이가 있어. 굉장히 차이가 있어.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게 그 화산역편가요? 아니 무슨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주역이 구절이 있다고. 불사왕후 고상기사. 불사왕후 고상기사라는 그 원문이 있는데 왕이나 제후를 섬기 그렇게 해서 아주 전통적으로 주석은 전부 이건 훌륭한 거다. 왕후예요. 벼슬 출세하는데 연연하지 않고 아주 그냥 그렇게 좋게 다 풀었는데 백서에는 불사하고 고상기사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 흉하다.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거지. 전부 좋은 뜻으로만 풀었던 것이 백서는 분명히 흉이라는 글자가 딱 붙어 나오니까 이거 백서에서는 이 괴를 좋게 안 봤구나. 이 효를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백서가 나오면서 그 주역이라는 노자의 연구에 아주 굉장히 큰 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경이 앞에 나오는데 왜 하경이 앞에 나오는 건 무슨 이유냐? 그럴 때 지금 얘기했죠. 상경은 주로 형이사학적인 원리, 우주의 근본 원리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 하경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요? 덕, 활용이야. 활용편. 인간 세상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도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도를 인간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주로 나와요. 도경과 덕경은 상당히 그 전체가 막 꼭 그런 건 아닌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읽는 노자는 상당히 활용편에 가까워요. 앞에 얘기한 원론편, 형이사학적인 그거와는 좀 다르게 말하자면 세상사의 적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노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책인 게 굉장히 형이사학적인 도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노자 사람 속에는 처세술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안전한 삶이고 그냥 재앙을 면하고 사는 삶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세상을 가장 원만하게 다스리는 길이냐 하는 그런
쪽에 얘기가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한마디로 뭐 도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노자는 상당히 활용적인 측면이 많다. 노자의 그 측면에서 이제 그 도 쪽이라든지 그 궁극적인 원리 쪽으로 쭉 나간 게 사실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그 구체적인 활용보다는 어떤 도의 측면에서의 어떤 그걸 실현함으로써 대자유를 실현한다는 쪽으로 장자는 많이 나갔어요. 요즘에 제가 노자의 감산 덕청주를 보고 있는데, 감산 덕청이라는 스님이 주석한 노자가 또 있어요. 스님 감산 덕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주석한 노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감산 덕청은 이렇게 맞더라고. 노자의 사상의 어떤 도의 측면, 원론적인 측면을 가장 완벽하게 개선한 건 장자다. 그러면 노자를 통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원리로 활용한 게 누구냐? 장량이다. 장자방 아시죠? 네. 한고조를 도와가지고 진시황을 그래서 장자방이 처음에는 진시황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황석봉의 심서를 받아가지고 해서 정말 도가의 원리를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는 큰 공업을 세웠다고 감산덕청 스님이 보더라고. 장자방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장자방처럼 노자의 사상을 통해서 세상을 통일하는 그런 큰 공업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감산덕청 스님의 죄예요. 재밌더라고. 어느 정도 감산덕청 특이하게 봤어요. 그렇게 장량을 높이더라고. 장량과 이제 장량은 한 시대 유방을 도운 최고의 공신을 들으라면 장량과 한신은 무장이고 장량은 이제 군사 역할을 했죠. 마지막에는 한신한테 장량이 떠나자고 했습니다. 한국의 유방은 고생을 같이 할 사람은 되지만 부귀를 같이 누릴 사람은 아니다. 떠나야 되고 당신 그냥 있으면 쥐가 안 좋다. 장량은 떠났죠.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교토사 주부팽 비조멸량군장.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은 사냥개는 삼키게 말이에요. 소새 삼키고. 응? 나르는 새가 사라지면 좋은 활은 창고로 들어가. 처박힌다. 당신과 나는 토끼 잡고 새 잡는 역할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떠나야 돼. 장량은 응가했죠. 한신은 안 떠났죠. 나중에 비참하게 그런 고사가 있죠. 근데 정말 재미없게 중국 관광일을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가이드들이 너무 엉터리가 많어.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해. 한신이 떠나면서 장량한테 떠나자고 해도 장량이 안 떠났다든가 뭐 뒤에 떠났다든가 거꾸로 순서를 뒤집으니 내가 참 앞에서 창피를 줄 수도 없고 야 그거 틀렸어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뒤에다 불러서 그거 거꾸로야. 장량이 먼저 떠났어. 그러면 그때 알았어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잘 하려는지 모르지. 그런 가이드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런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나가 보죠. 강경의 원문으로 이제 한문으로 쭉 읽겠습니다. 상덕, 부덕, 시유덕, 하덕, 불실덕, 시무덕, 상덕, 무의, 무의, 하덕, 위지, 이유이, 상인, 위지, 이무의, 상의, 위지, 이유이, 상례, 위지, 이 막지흠, 즉 양비, 임치, 고 실도 이후덕, 실덕 이후인, 실인 이후의, 실의 이후의, 부례자 충신지바 이난지수, 전식자 후지화 이우지시, 시 대장부 초기후 불거기화, 초기실 불거기화, 고거피 취차, 상덕 부덕. 상덕
가장 뛰어난 덕을 가진 자는 해도 되고 가장 뛰어난 덕은 부덕, 덕으로 하지 아니한다. 불자는 그 덕이 아니다가 아니라 불 뒤에는 한문 문법상으로 불 뒤에는 용언이 옵니다. 용언이라는 건 뭐예요? 형용사나 동사가 용언입니다. 체언이라는 건 뭐예요? 대명사나 명사를 체언이라고 합니다. 비자 뒤에는 아닐 비자 뒤에는 체언이 옵니다. 비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대명사나. 불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덕이 뭐죠? 부덕. 덕으로 하지 않는다. 덕이 명사가 아니에요. 앞에 덕은 가장 뛰어난 덕 명사입니다. 가장 뛰어난 덕은 덕으로 하지 아니한다. 자기 덕을 내세우고 여러 가지 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가장 뛰어난 덕은 덕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기 덕을 펴내지 않는다. 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부덕은 덕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장 뛰어난 덕은 자기 덕을 티를 안 내. 그러니까 덕으로 갖다가 뭐 내가 한다, 내가 덕 있다 이런 것도 안 외우고 전혀 표가 안 나. 덕의 표가 안 나. 이게 덕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런 까닭에 거꾸로 덕이 있게 된다. 왜? 덕을 갖다가 자꾸 끌어안으려는 자는 덕을 결국 유지를 못해요. 덕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덕이 보존돼. 자꾸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 잃게 돼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덕으로 하지 않는 거. 남에게 자꾸 뺏으려고 하면 남은 죽어도 안 뺏겨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역설적인 얘기가 가능할 거야. 근데 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덕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쳐. 덕으로 하지 않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왜 그게 생각이 나지? 이소부화가 폭풍하고 태양이 나그네 옷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다가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기냐 그 얘기했다지. 그러니까 폭풍이 그냥 옷을 벗기려고 있는 힘대로 그냥 갖다 세려 몰아붙으니까 나그네는 죽어라고 옷을 여미는 바람에 결국 못 벗겼어. 근데 태양은 벗길 생각도 안 하고 태양 빛을 쫙 쬐더니 덥다고 가버렸어.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약간 비슷한 면도 있어요. 덕으로 하지 아니해. 자기 덕을 갖다 내세워서 이걸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덕의 영향이 가장 크게 드러나서 덕이 있게 됩니다. 하덕, 불실덕, 하덕, 이제 하급의 덕, 낮은 덕. 하급의 덕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낮은 덕은 가진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 여기서도 불실덕, 덕을 잃지 않아. 덕을 그러니까 엉켜쥐고 있어. 내 거야. 나는 이래. 나 이거 훌륭하잖아. 이런 식으로 불실덕,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덕이 사람이 어려워요. 덕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도 드물어요. 그 사람 참 덕이 있어. 무슨 사람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덕이 있는 사람. 지금 참 어려워요. 덕이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이 달라. 그건 또 그런데 말하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또 재승덕박이라고 그래. 재승덕박. 재주는 뛰어난데 덕이 별로 없어.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덕은 그렇게 뭐예요? 덕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사람이 안 껴. 우선 가장 덕이 없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왜? 재주는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사람 옆에서는 피곤하고 뭔가 자기 단점만 자꾸 드러나는 것 같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덕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자기가 오히려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자기가 오히려 자기 장점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덕인이에요. 그래서 덕은 영향력에 크게 인격적인 감화력을 덕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덕불실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어떤 능력이라는 이것을 꼭 투여해주고서 자존감, 자기 어떤 나타났어 하는 것을 불실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꼭 요만치 주고 나면은 내가 졌어 그러고 이거 내 덕이야. 왜 그래
그런데 왜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욕먹는 사람 있잖아. 근데 안 줘도 뺏어가는데도 그 이쁜 사람도 또 있거든. 그 뺏어가면서도 이쁜 사람은 사실은 덕 있는 사람이야. 그냥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거 뺏어가지 않아. 내놓으라고도 안 해. 근데 주고 싶어. 참 재밌는 거예요. 하덕은 불실덕이야. 자기 덕을 자꾸 고수해. 그래서 오히려 무덕이야. 이래서 결국 덕이 없게 된다. 이건 아마 우리 인생 사례에서도 그런 예를 보니까 이건 뭐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변에서도 계속 자기 내세우고 자기 영향력, 자기 능력,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래 입으로 다 까먹지. 그게 불신덕이야. 자기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오히려 무덕이야. 거꾸로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 안 하는 결과가 오고 인격적인 가마력이나 영향력을 거꾸로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런데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덕이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 불실덕 하려고 하는데 부덕하려고 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여러분이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돼. 우선 사람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져. 사람이. 그러면 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는 게 많아. 그러면 아는 걸 많은 걸 자랑하기보다 옛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해놔서 내가 그걸 도둑질하며 살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돼. 그렇죠? 아니 나는 뭐 내 강의의 특징 원래 페미니즘이라 필기도 힘들어. 내 강의 참 필기하기 힘든 거 아닙니다. 그 대놓고 필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필기하지 마.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 딴 사람들이 다 한 거 내가 여기 도둑질한 거야. 딴 책 보면 다 나와. 사실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 다 여기 도둑질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그래도 왜? 그걸 내 관점에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이게 성태용의 어떤 성태용인 이유일 거야. 그거 별거 아니다. 조그맣다고. 그러니까 내 강의 들을 때는 필기해서 열심히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초점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얽어서 그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해서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때는 좀 부끄러워. 보면 남들이 다 얘기했거든. 내가 조그만 어떤 곡에서 내 관점을 하나 세운 것 뿐이야. 이제 그런 태도들. 그리고 사람들이 용 써서 뭐 자기 키우려고 해도 안 돼. 안 돼요. 이제 사람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은 조금만 보면 홀딱 넘어. 그렇죠. 간장종지가 요만하면 조금만 보면 홀딱 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괴로워하면 또 다행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주체를 못해서 어떤 외적인 것에 획가닥 휘둘려서 그냥 못 견디하고 막 그냥 난리를 지키고 그러다가 보면 아니 내가 왜 이래 그러면서 이 자기 간장종지만 하는 그런 때문에 용을 써가지고 이제 막 감정도 절제를 하려고도 해보고 용을 써봐. 그런데 안 돼. 왜 안 돼요?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는데 용 쓴다고 되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는데 용 쓴다고. 그릇이 안 크는 한은 절대로 거기서 아무리 용을 써도 간장종지 계속 넘쳐. 간장종지가 커서 대야만 해도 간장종지 10개를 먹어도 안 넘치거든. 그렇죠? 거기다 더 커서 큰 연못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나중에 성인급이 되면 바다처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넘쳐요 절대로. 그럼 또 그걸 지 그릇을 억지로 키운다고 키워지나? 안 키워져요. 여러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 여러 공부를 한다, 수양을 한다 하는 것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노자 같은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 시각이 달라져.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느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나 여기서 그냥 탁탁탁 하면서 그냥 이 부딪히며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 근데 노자나 장자를 보면 어떤 느낌을 들게 하느냐?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을 또 도라는 큰 견식, 세상만으로 움직이면서도 결국 드러나지 않는 도라는, 아니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사람 눈이 트이는 게 아주 조그만 계기가 있어요. 나는 이제 노자적인 어떤 그 관점 같은 것을 내가 최초로 느꼈던 거는 아마 재수할 때 같아요. 아까 그 무학재 근방에 내가 살았다고 했죠. 네. 재수할 때요. 재수할 때인데 여름 같은 때 그 재수생으로 복닥복하는 집에 있으면 얼마나 깝깝해. 그러면은 무학재니까 이 밤에 인왕산 기슭으로 올라가요. 무학재에서 올라가서 그러면 무학재에서 저 이제 홍제동 쪽이 아니라 저 서울 쪽을 내다보면 야경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서울 인구가 뭐하나 그냥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 속에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저 불빛 반짝이는 곳마다 나 같은 인생들이 빼곡하게 하나씩 들어있겠구나. 그렇죠? 틀림없어. 근데 나도 그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 나 혼자서 그냥 부둥켜 안고 내 그것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이러던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 그렇지. 저 수많은 그 불빛 가운데 그 들어앉은 인간처럼 나도 그런 인생 중에 하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문제를 톡 위에서 보는 시각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때 그릇이 커. 내 속에만 들어앉아서 아웅당 받은 그 그릇이 거기서 살짝 넓어져. 살짝 넓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어? 참 부질없는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네? 하는 생각이 톡 들기 시작해. 그러면은 위상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의 비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하듯이 비약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되던 게 한번 의식이 한번 툭 뛰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런 자체가 달라져. 그렇게 괴롭던 문제들이 안 괴로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어? 그렇게 돼.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가 다 달라져. 다 달라져요. 하다못해 여기서 연정은 숨 쉬는 게 달라져. 하고 안에서 후딱후딱 하는 그 숨 쉬는 거하고 숨 쉬는 게 달라진다니까. 더 기운이 내려앉으니까 위에 뜨던 기운이 또 내려앉으면서 벌써 숨쉬기가 달라지는데, 그러지 않고 욕만 쓰던 때 안 되던 공부가 한 걸음 툭 뛰어올라.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또 숨쉬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또 와. 그러니까 하나만 길이 아니야. 길이 숨을 쉬는 것이 정밀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피하죠. 예를 들어서 숨쉬기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하면은 내 잠재의식, 의식 저 속에 있던 의식들이 끌어올라. 뚫고서. 그러면서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 내가 못 보던 내 속이 드러나. 그럼 잘난 척하고 살았던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인간이었다가 어떤 게 턱 보이게 돼. 내 잠재의식 속에 끝은 것이 확 깊은 어떤 호흡 속에서 딱 드러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지평이 달라져. 내 속에 그런 요소들이 다 끓고 있었구나. 남들 막 욕하고 하던 것이 별게 아니었구나. 내 속에도 그런 게 다 있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달라져. 인간이 또 달라져. 그 달라진 인간이 다시 또 다음 걸음에 또 힘이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노자적인 관점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그런 눈이 트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덕을 부들부들어지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툭.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이제 계급의식 이제 세상은 어쨌든 간에 어떤 세상에 가더라도
이끄는 자와 이제 추종자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성인되지 않는 한은.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끄는 자가 이제 불실덕하려는 이런 존재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 이끄는 자가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능력 있고 우선은 능력 있는 것을 참 내 하늘이라든지 나에게 짐을 주었슈. 짐을 줘. 내가 좀 가진 능력 이건 내 잘난 척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종의 책무가 주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기보다 내가 이걸 가지고 왜 제대로 못하느냐는 반성하게 돼. 그런 지도자가 맡게 되면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잘난 권력 가졌다니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네. 상도부덕이야. 그게. 그러면 자연히 사실은 그런 지도자 밑에서는 자연히 백성들이 저절로 되는 게 있어. 이게 내가 잘났다. 이게 권력 줬는데 이거 한번 휘둘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 오르는 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하나 가지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꼭 또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또 이런 관점에 이르게 되는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덕, 하덕 이걸 나누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단 말이죠. 우리 역대 지도자들과 한번 쭉 반성해 보세요. 한번 이러다 보세요. 한번 어떤 지도자가 어땠는가. 저 15장에 나왔었잖아요. 응? 가장 훌륭한 임금 태상 하지유지 아래 백성들이 이 지도자 있다는 거 전부 알아. 그 다음에 애지,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지도자를 사랑해.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외지, 두려워해. 그 다음에 가는 지도자는 모멸한다고 했어. 지도자를 모멸해. 우리 정치인들이 모멸당하죠. 지금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 누구예요? 혹시 그래 좀 그런 정치인들 한둘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정치인 모멸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냐? 박통 때까지는 두려워는 했던 거야. 두려웠어요. 무서웠죠. 박통 무서웠습니다. 잘못하면 죽죠. 잘못하면 죽어. 무서웠지. 나도 그게 좀 당한 사람이에요. 박통 때문은 아닌지 모르지만 나 그때 그 시절에 내가 그 치안국, 오한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보 중정, 지금 국정원이지. 네. 세 군데 내가 블랙 세우는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위험인물이 아닌데도 올랐어. 참 무서워. 나중에 취직하는데 아주 고생했잖아요. 나 오른 줄도 모르고 올랐어요. 그렇죠. 내가 오른 줄 몰랐어. 왜 올랐는지를, 난 나중에 왜 올랐는지를 알았어. 오른 이유는 있었어요. 그때 중앙정부 그 요원하고 내가 대파 싸웠거든. 겁도 없었지. 그 시절에 왜 중정요원하고 싸워 내가. 정부. 그때는 제가 참 천둥벌거서 기어 겁이 없었어요. 제일 나중에 웃겼던 얘기가 내 시절에 그때 김신조라는 알아요? 김신조. 네, 김신조요. 왜 침투했었잖아 저기. 1, 2, 4번 부대. 1, 2, 4번 부대. 네. 근데 그 김신조 일당들이 어떻게 했냐? 농구화를 신고 왔어. 농구화 신고 왔었대요. 하여튼 얘기를. 근데 그래서 서울역에서 내가 검문을 당했어. 내가 농구화를 신고 있었거든. 그래서 농구화 때문에 잡혔는지 모르는데 경찰이 사복이야. 날 딱 잡더니 부신검이냐 말이야. 부신검. 부신검 신분증 날래. 근데 내가 그때 겁이 정말 겁이 없었어.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 신분증. 뭐 하는 사람이? 저는 형사. 형사는 뭐 우선 나한테 증명하시오. 당신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막 투덜투덜하고 언제 내가 부시검을 맨날 신분증 보여주냐. 근데 나는 혼자인데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 신분증을 주냐고. 그랬더니 투덜투덜 하면서도 그게 운이 좋았어. 자기 신분증을 이렇게 꺼내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신분증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어. 또 주면 안 된다고 내가 배웠거든. 주면은 신분증 들고 따라가고 그러면 가야 된대. 근데 나도 보라고 신분증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 나중에 내가 서울대 조교를 했잖아요. 철학과 조교를 좀. 근데 조교 발령이 안 났어요. 그때 몇 달
그냥 조교하다가 신원조회가 돌아왔는데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치안국, 보안사, 중정 그때 정보기관 세 군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세 군데 블랙리스트를 했다고 학과장 선생님 누구 그렇게 떠가지고 야 성태용 학과장 교수 은사지 자네는 발령이 안 난대. 왜요? 자네가 세 군데 블랙리스트를 올랐어. 서울대 조교는 또 학생들의 영향이 큰 자리라 절대 안 내준다는 거야. 거기. 그래서 이제 몇 달 그냥 공짜 이래가지고 발령이 안 났어요. 발령이 안 났어. 네. 근데 아니 그 뒷얘기까지 하면 내 자랑이 좀 되는데 사람이 그 처신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지. 그때 나는 사실 그래서 학과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걱정스러워 큰일 났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선생님 저 하나도 저 억울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그때 내가 서당 다닌다고 학교도 잘 안 나오고 했거든. 대학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조교 안 쳐주는 바람에 선생님들은 다 친하게 됐지 내가. 다 조교하니까. 그리고 선후배 다 알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그 공짜로 일했다는 것보다는 그 보람이 너무 컸던 거야. 너무 좋았던 거야. 선생님들 다 내가 뭐 가깝지 않았던 교수님들까지 내가 다 알게 됐지. 선후배 조교로 앉아있으니까 선배고에 다 알게 됐지. 왜? 이것만을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전혀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냥 그러면서 그때가 5월인가 그래. 거의 6월이 다 돼가니까 6월 이제 학기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교 새로 발령내는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학기말까지 제가 봐드릴게요. 그냥 지금 조교 교체하면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방학 때 제가 후임한테 인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과장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하는 표현. 선생님 그래도 되겠어?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학기말까지 그 조교를 보고 학기말에 새 조교를 발령을 내가지고 내가 방학 때 임시인계를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나는 진심이었어 그게. 진심. 내가 정말 허위 의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난 진짜 고마웠거든 선생님들한테. 그 학교도 잘 안 나오던 놈을 조교로 간청하는 거라서 내가 참 너무 얻은 게 많다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처신했던 것이 그때 서울대 교수님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거야. 굉장히 저 송태용이가 저거 참 괜찮은 놈이다 라는. 그리고 저 큰일 났다 저거 세 군데 블랙리스트를 했으니 저거 앞으로 장래가 걱정이다 라는 걱정들을 선생님이 다 하셨던 거야. 선생님 교수님들이. 나중에 제가 건대 이제 교수를 한다고 이제 임명했는데 나중에 임명되고 나서 건대 교수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 성태용, 송 교수, 서울대 교수님한테 무슨 약 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대 교수가 다 전화를 했대. 건대가. 성태용 인간하면 쓰라고. 인간하면 성태용을 뽑으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부채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 큰일 났다. 세 군데 블랙리스트로는 저거 건대 안 되고 어떡하냐. 그래 그냥 서울대 교수님들 안 한 교수님들었대. 오직하면 성태용 건대. 그것이 상당히 건대에서 나를 뽑는데 작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참 인생만사가 한때 어떻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야. 나는 근데 진심이었고 그때 진심이었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 무의 상덕은 가장 뛰어난 덕은 무의 덕을 가진 이는 억지로 한 것이 없고 위라는 게 무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 소리 아니에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무의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하지 세상이. 아니 아무것도 안 하려면 뭐하러 지가 통치자가 돼?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합니다. 무의라는 건 뭐냐? 자기가 없단 말이야. 티나게 억지. 그게 없다는 걸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표가 안 나. 내가 막 한다는 냄새가 안 나. 이게 무의예요. 그 무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의가 노자에서 언급되느냐? 아니에요. 육아에서 언급돼 먼저. 노자가 이제 공자보다 앞섰다고 하는데 최근 아마 뒤에 나왔을 거라고 보니까 논어에 뭐라고 나요? 무의치자 기수냐여 부하위제 공기정라면이. 이렇게 이제 문장은
이거 이제 원문을 읽은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내가 한 음대로 딱 치면 나와요. 여기 쓸 필요가 없어.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니까 저기 AI에서 검색하는 거. 그대로 내가 읽은 그대로 음대로 치면 나와. 음대로. 무의치자 기순야요. 부하위제 공기정남면이 이렇게 나와 노래. 무의치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 쓰는 사람은 순임금인가? 부하위제 그 순임금은 뭘 했던가? 공손하게 몸가짐을 하고서 남쪽을 향해서 앉아있었어. 이리 나와. 아무것도 안 했대. 근데 그 무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순임금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세상 망했지. 그걸 유가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 순임금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순임금 때 가장 뛰어난 신하들을 뒀습니다. 그 뛰어난 인물을 다 찾아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순임금을 중심으로 일이 쫙 돌아. 그 순임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순임금의 무위예요. 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순임금이 한 가장 중요한 위가 있어. 뭐냐? 뛰어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다 등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임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 노자는 그거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죠. 억지로 뽑은 냄새도 없어. 이제 모두 노자로 들어가면은.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임금같이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돌아가게 만든 그 무위가 있어. 억지가 아닌 위가 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듯한 위가 무위예요. 그게 무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무위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또 없어. 무위. 무위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없어. 무엇을 내세워서 무이위는 그것으로서 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한 그 덕을 가지고서 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용도 안 해. 이거 진짜 이 정도 되려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 대성이나 아니면 안 될 얘기니까 이건 우리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자기가 인격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위가 돼야 되는 게 가장 괴로운 그 통치자나 상급자는 제일 괴로운 사람은 위가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위가 많으면 아랫사람은 정말 죽어요. 죽어나요. 왜? 죽어나면서도 힘도 안 나. 왜? 윗사람이 볶아서 하니까 맨날 끌려가. 도망가고만 싶어. 그런데 제일 이제 조금 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표를 안 내. 아니 옆구리를 슥 찌르는 정도야. 그러면은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이제 이 사람 아랫 사람들은 자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윗사람이 분위기를 싹 잡았거든. 근데 거기서 뭔가 그 분위기에 쏠려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해서 재현하면 좋다 그러고 칭찬해줘. 그러면 이제 지 생각인 줄 알고 이제 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죽을둥살둥 나서 이제 그럼 조절돼요. 제일 이제 못난 것은 이제 지가 잘났다고 생각 상덕이야 이제 아니 그 불실덕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앞서 지 능력을 내세우고 앞에 뛰어나가. 그럼 앞에 뛰어나가면 뒤에 있는 사람 잘 따라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아랫사람을 잘 끌고 가는 사람은 아랫사람이 따라갈 만큼 표도 안 나게 앞에서 살짝 가. 그러면 그냥 지금 따라갈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야. 혼자서 냅다 뛰면 어떻게 돼요? 혼자 냅다 뛰면 뒤에서 잘 뛴다 그러고 뛰어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완전히 그 하덕 불실덕이라 이제 덕이 없는 거지. 내가 그 얘기는 많죠. 통치자 중에 제일 괴로운 통치자나 상급자가 뭔지 알아요? 바보가 부지런한 거. 바보가 부지런한 거 사람 죽는 거야 아주. 네? 엉뚱한 방향 잡고서 날뛰어봐요. 사람 미치는 거지. 네? 엉뚱한 방향은 잘 못 잡는데 부지런은 또 떨어 그게. 그 다음에 괴로운 통치자가 똑똑한 게 부지런해도 그거 힘들어요.
똑똑한 게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래 사람이 계속 끌려가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야. 제일 그래도 괜찮은 통치자가 뭐라고 했냐? 상급자가 똑똑한데 게을러. 게을러기보다 별을 안 내. 그래 똑똑하면서 분위기만 싹 잡고 가능하면 옆구리에서 슬쩍 찔러서 그 사람들 일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영향에서 인지도 잘 몰라. 그 사람 때문에인지도 모르는데 은근히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자기 아이들도 막 손 샘솟아서 자기도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빛이 나. 이게 상덕이에요.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 이게 무유예요. 뭘 가지고 그거 하는 게 없어. 이게 바로 상덕의 특징이다 말이죠. 어렵죠?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존재감이 가장 중요해요. 아니 생존 본능 빼고서 제일 못 견딜 게 뭐예요? 내 존재감 없는 거.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건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견디기 힘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유가 없으면요 참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상급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감이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존재감이 있게. 그렇죠? 한 기억이 난다. 이 얘기를 우연히 하게 됐어. 대학 강의하다가 그거 아마 노자계통이라고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갑자기 그 강의 여학생이 뒤에서 하나가 막 펑펑 울어. 그냥 우리 지금 울음을 못 참아서 목소리 나가서 막 울어. 그러니까 아마 자기 존재감의 상실 때문에 엄청난 뭐가 왔었던 애인가 봐. 그래서 내가 이 얘기 가장 중요한 게 생존 본능 빼고서는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게 자기 존재감. 이 존재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자기가 필요한 것이다. 얘들이 막 펑펑 울고 내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존재감, 자기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그 존재감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상덕은 어떠냐? 자기 존재감이 너무 그냥 그대로 커. 자기 존재감을 애써 내세울 이유가 없어. 그냥 그대로 자존이야. 그러면 그때가 부덕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부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용쓰지 않아도 자기 존재가 워낙 충실해. 나의 존재. 남에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용쓸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존재감이 자긍심이 부족한 사람이 빨끈빨끈한 사람들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하고 덤벼드는 사람 보면 참 자존심 없게 느껴지죠. 네 자존심은 그거밖에 안 되냐? 묻고 싶어. 그렇죠? 빨끈해. 건드리면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러면 참 자존심이 정말 요만하구나 니는. 진짜 그런데 자기 존재감이 충실해가지고 정말 그 성인의 경제감까지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남들이 칭찬하고 안 하고의 자기 존재감이 전혀 관계없이 딱 안정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 타인의 어떤 칭찬이나 거기 알아줌 몰라줌 이것에 구애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덕부덕할 수 있고 그래서 무의하면서 무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존재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충실하게 자기 존재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는 반성을 해야 돼요. 내 존재감. 이게 공부하는 것도 그런 어떤 정말 주변 어떤 거기에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재감의 확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 확충이 쭉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조그만 데 얽매이지 않고 이것을 진정으로 무의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남을 부리려고 하지 않고 소유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무의예요. 무의를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덕이지. 하덕은 위지. 자꾸 자기를 해. 덕이 낮은 사람은 뭔가 그냥 억지로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자기 시키려고 하고 그게 유의예요. 이 유의 그것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뭔가를
그걸 도구로 해서 뭔가를 이룩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 이제 구조가 뭐냐? 덕, 다음에 그 도에 따른 덕 다음에 상인이야. 인. 그 다음에 의, 예. 이래 나가요. 상인의지. 가장 뛰어난 어진. 어진 사람, 가장 뛰어나게 된 사람은 무위는 아니야. 위지. 이 무위, 뭔가를 하지만은 그 한 것을 가지고서 자기 것으로 해서 그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 소유로 하지 않아. 유의. 응? 집착하면서. 그걸 딱 내가 뭘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유로 해가지고 뭘 휘두르려고 하지 않아. 유의. 상의. 의로움.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위지.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하면서 유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제일 문제가 이제 이제 노자식으로 체계를 세운 거예요. 상예 가장 예에 뛰어난 사람은 위지 뭔가를 이미 자기적으로 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남이 호응을 안 해줘. 막지음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면은 양비 어깨를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게 양비야. 팔뚝비자야.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끌고 가. 야, 왜 내가 하는데 왜 안 따라와? 그러면서 억지 차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막판이 예. 그러니까 지금 노자는 지금 이제 하이어라키라고 할까 서열을 세운 거예요. 덕, 그다음에 인, 그다음에 의, 예. 원래 유교에서는 그런 서열은 없어요. 유교에서 한 서열은 아니야. 유교는 공자는 인과 예를 거의 똑같이 중시해요. 공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안연이 공자 아송이라고 하는 안연이 인을 불었어. 안연문인.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 극기복예위인 그랬어. 자기를 사사로운 자기 욕망을 극복하고 예에 돌아가는 거야. 예에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가 오히려 인의 표준이 되게 돼. 사사로운 자기를 극복하고 어떤 표준적인 규모, 형식, 예에 맞추는 것이 인이다. 그러면서 일극기복례 천하귀인은 하면서 안연히 그걸 다시 물어 자세한 조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가 인을 물은 자세한 조목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이게 인을 시켜하는 거. 그러니까 공자에 있어서는 인과 예가 비중이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식으로 얘기하면은 인과 예를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공자에서는 인격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냐면 문질이야. 군자, 이상적인 인격을 표현할 때 군자는 문질빈빈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자는 문, 이게 교양이에요. 교양, 문은 교양, 꾸밈새. 질은 바탕이야. 비유를 하자면 나중에 문과 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그 제자가 그렇게 했어. 극자상이라는 사람이 군자는 질, 바탕만 훌륭하면 되지. 뭐 문을 아냐? 꾸밈새, 교양.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얘기하면 털 빠진 호랑이나 표범 가죽은 개 가죽, 양 가죽과 다를 게 없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다르대. 털이 빠져도 표범 가죽이나 호랑이 가죽은 바탕 자체가 좀 다르긴 하대. 개 가죽하고 호랑이 가죽하고 어떻게 바탕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무늬가 없으면 그 가죽만으로 값이 나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은 털 빠진 호표지곽, 곽이라는 건 털 빠진 가죽을 얘기해요.
호랭이나 표범이 털 빠진 가죽은 유겨냥지만 개가죽이 안 가죽과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문과 질이 똑같이 해. 질만 있어서는 안 돼. 질만 가지고. 질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아주 착하고 어질굴해서 법 없이도 없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질이 훌륭한 거야. 질이. 참 그걸 질이라고 해. 추무한 마음씨. 아주 어질고 착하고 법 없이 없어. 근데 법 없이 올 사람은 총구석에서 그냥 한평생 사는 데는 아무 시장이 없어. 그런데 법 없이 없으면 착한 마음이 있는데 문이 없으면은 인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다네. 하다못해 이제 관계만 얘기해도 부자지간이 있고 군신 간의 관계가 있고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 이 착한 마음이 부자지간에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직장 상사와 그 직원 사이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그걸 전혀 모르고 착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못한다는 거야. 공자 생각은 그래요. 내가 그래서 가끔가다 우스갯소리 하지. 나 정말 당신 사랑이 하는 진실한 사랑만 아주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나 사랑한다고 덤비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고 남자고 그거 패야지. 사랑만 하면 다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경우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꽃다발이라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고 나 진실로 당신 사랑해 하고 대가 들이민다고 천박하다. 그러면 패야지 뭐. 그것만 가지고 되냐? 이 문이 필요하다는 공자. 이 문과 질이 잘 어우러져야 진실한 마음. 그것이 인간관계의 여러 그 무대 속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여러 표현 양식을 갖춰야 되는 거야. 이게 문이거든. 이 유교는 공자는 문과 질을 똑같이 중시하는데 문의 대표, 꾸밈새, 교양의 대표가 얘. 가장 문이 잘 드러나서 전통한 것이 얘입니다. 질이 가장 드러나는 게 말하자면 인이라든지 아주 충 이런 것 다 질에 들어갈 거예요. 인은 나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덕이 되니까 이것도 다 포괄하는 게 인이긴 한데 어진 마음씨나 충무한 마음씨나 이런 게 다 질에 들어갈 거예요. 그 유교에서는 이렇게 지금 노자는 인 밑에 의를 두고 그 다음에 예를 둔 거야. 얘가 가장 말단이라고 본 거지. 얘를. 유교는 유교의 방식은 아니에요. 인과 의와 예를 쫙 서열을 세운 거야. 노자는 서열을 지은 건데 이건 공자 생각은 전혀 아니고 유교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자는 문과 질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후세의 여러 학파 다른 학파에서 볼 때는 유교는 문에 너무 치중한 학파야. 공자는 문과 질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중시했는데 다른 학파에서 보면은 유교는 너무 이 예를 중시하다 보니까 문에 치중한 학파가 돼.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상백자라는 인물이 있는데 도가사에 가까워. 노자 쪽 사상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제자가 많았대. 이제 그러다가 공자 거주가 두 스승이 만난 거야. 자상백자하고 공자가. 근데 공자 제자들이 공자 같은 훌륭한 스승이 자상백자 같은 촌놈을 만난 게 마음에 안 들어. 자상백자는 예를 무시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토탈하고 그래서 예모를 안 갖추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촌놈을 만나셨습니까? 야인을.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질은 참 훌륭해. 질이 훌륭한데 문이 너무 없어. 그 질이 빛을 못 봐. 그래서 내가 문을 좀 보태주려고 만났지. 근데 자상백자 제자들은 또 자상백자 제자들대로 자상백자와 공자 만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어떤 그 사기꾼 같은 인간을 만나셨습니까? 공자는 이제 그게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사기꾼은 아니라도 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공자를 표현한다. 사기꾼 아니라도 하여튼 그 속물 같은 인간을 왜 만나셨습니까? 뺀지. 아니 그러니까 자상백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똑같아. 공자 그 사람이 참 질은 훌륭해. 근데 문이 너무 지나쳐. 질을 너무 망쳤어. 지나쳐서.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좀 덜어주려고 만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상백자는 도가적인 인물이야. 도가의 노자에 가까워. 그러니까 저상백자 쪽에서 보면 얘라는 거는 정말 이게 문이거든. 노자는 그러니까 노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얘가 아주 빌어먹어. 아주 제일 핫집입니다. 이게 그 시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도교나 도가 쪽의 인물, 노장 쪽에서 보면 얘야말로 가장 자기적이고 인유적인 거예요. 그게 얘를 제일 밑에다 놓는 거예요. 그게 얘의 형식이지. 형식, 꾸밈새. 이것에 뛰어난 사람은 하자고 해서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느냐. 팔뚝 걷어붙이고 너 왜 안 따라고 하면서 억지로 끌어나가는 그 형식주의자들이 바로 이 가장 핫질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잘 이해가 되지. 그런데 이거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어려운 거야. 아니 정말 그냥 나 세상에 뭐 그런 필요 없이 그냥 착하고 아니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좀 저 사람 참 좋아하고 교양도 많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원해? 아니면 정말 그냥 순박하게 시골에서 살더라도 그냥 그런 사람도 바랄 수도 있어.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공자의 관점, 문과 질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수양합니다. 객관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가장 도덕적인 마음씨, 이 마음씨가 내가 정말 그 충실한가? 내가 정말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지니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반성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것만 가지고. 그 마음씨가 어떤 때는 그 마음은 내가 참 드는데 뭔가 어떤 딱 상황에 처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그걸 표현해서 남과 소통을 하고 하는 데는 또 문이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은 참 많아서 참 하는데 보면은 저 정말 그냥 뭔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뭐라고 사기꾼도 아니고 속물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은 또 싫죠. 네. 싫죠. 그래요. 근데 어떤 쪽에 비중이 더 가느냐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둘 다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둘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또 어떤 쪽에 더 중심을 두느냐는 또 달라요. 중심을 두느냐는 연정원이라는 이건 도가계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꾸밈새 뭐 이런 것보다는 질 이런 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노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서열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 의, 예. 의는 그 공자 표현하면은 인은 맹자는 인은 인심이야. 의, 인노야. 그랬어. 인은 사람다운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야. 그러니까 노자적으로 보면 근본이 되는 마음이 더 중심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인노, 우리가 외적으로 인노는 드러나는 거잖아. 걸어야 될 행복. 그렇죠? 행위와 연결되지. 근본 마음. 그러니까 노자 쪽에서는 인을 더 앞세우고 의를 그 다음으로 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노자의 어떤 그 시각을 여기서도 드러내는 거죠. 인노, 의. 인의 예지라고 할 때 사실은 그건 또 맞기도 하는 게 인은 최고의 덕이야. 나누면 인의 예지가 있어요. 사덕이라고 그러는데 인의 예지. 맹자가 인의 예지라고 했죠. 사덕, 인의 예지. 네 개의 덕을 대표적인 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이 이게 다 포괄해요. 최고의 덕. 인은 나누면 네 개로 나눠지지만 포괄하면
인 전체 인이 모든 덕을 다 포괄하는 덕이고 최고의 덕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을 가장 위에다 둔 건 뭐 유가나 도가나 똑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나눠서 인의례라는 그 단계를 둔 건 분명히 노자적인 시각을 유가에다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가장 형식 규범이고 외적인 것이죠. 규범이기 때문에 노자적인 것에는 위에 가장 가까운 위에 무위에 가장 멀어지는 게 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에 가면은 아주 이제 가칠이 돼가지고 안 따르면 팔뚝 꺾어서 끌어잡아다니는 정도가 된다. 자기도 그런 자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게 실도 이후다. 도덕의 차원이 또 달라. 도를 잃은 다음에 덕이 나오게 되고 실덕 이후인 덕을 잃은 다음에 인이 나오고 인을 잃은 다음에 의가 성립되고 이의도 잃은 다음에 아주 형식 가장 말단적인 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는 저 예라고 하는 것은 충신이 가장 희박해진 것이다. 진실과 실의가 가장 희박해져서 나오는 것이 예다. 가장 외적인 형식 규범에 된다. 그리고 혼란의 시초가 바로 예다. 예까지 들어가면 이미 그 예로서밖에 될 수 없는 세상은 벌써 혼란한 세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지적인 측면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압수하는 것이 그것은 도의 화려함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가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완전히 도 근본에 충실한 것이 화라는 게 밖으로 확 드러나는 걸 화라고 해요. 화려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충실성을 넘어서서 밖으로 풍겨버리는 것. 이것이 화려하지만은 이게 바로 어리석음의 시초다. 그 알미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알미라는 것은 어리석음의 시초라는 거예요. 거꾸로. 왜 그래요? 아는 자는 모르고 모르는 자는 안다. 저 우파니샤드 인도처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는 자는 모르고 모르는 자는 안다. 무슨 소리? 안다고 하는 순간에 아는 대상과 내가 분리가 돼. 도는 절대 여러분들이 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 도를 알았다. 왜? 아는 순간에 도는 도가 아니야. 도는 어떤 거죠? 지금 노자가 얘기한 도는 우주 전체를 막론하는 근본 질서이고 나와 남을 모조리 뛰어넘어서 그것을 모두 포괄하는 게 도인데 내가 도를 알았다 하는 순간에 나와 이제 아는 나와 알려지는 도가 한자로 쓰지 맙시다. 그 도자가 이상해졌다. 쪼개져 버렸잖아. 대상화된 도 이건 도가 아니에요. 내가 도를 알았다고 하는 순간에 그건 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요새는 그런 분들 왜 어디 갔어? 청산도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 정말 없어졌대. 많이 없어졌지.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도? 예. 나 요새는 하나도 한 번도 못 만났어. 길거리에 수반이 적이 별로 없어. 교문고가 있어요. 교문고가 도를 하십니까? 라고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말. 당신 아세요? 안다고 하면 정말 도를 모르는 거지. 안다고 하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시켜요. 응? 그러니까 달게 시로 대장부는 척이후 불거기바. 후라는 게 뭐예요? 도예요. 밥, 말단적인 거, 얇은 거. 그 전식자, 화, 이게 밥이에요. 대장부는 이거 아주 그냥 미칭이에요. 그냥 대장부라는 말이 노자에 나오는 거 나도 의식을 못했는데 노자에 나오네 대장부가. 난 노자에 대장부 나온다는 건 여기서 이제 전에 읽으면서도 별로 의식을 안 했는데 대장부를 가장 최초로 높인 사람이 누굴까요? 맹자입니다. 난 맹자는 대장부를 가장 높이 받들어 오는 게 거천하지광도
천하를 자기 집으로 삼느냐. 북이 불능은 빈찬 불능이 이게 바로 대장. 부귀가 그 사람을 빠뜨릴 수가 없고 가난함이 그 사람 마음을 옮길 수 없고 천하라는 것을 천하를 자기 집으로 삼는 그 위대한 기상을 가진 사람은 맹자가 대장이라고 했어요. 호연지를 이게 이제 대장 노자에서 이게 대장부라고 딱 나오고 전에 읽으면서 이거 별로 의식 안 했네. 대장부 이게 대장부. 박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에서 말단적으로 멀리 떠난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얻으려는 게 뭐예요? 정말 얻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거죠, 더. 도. 그 추상적이지 굉장히. 여기서 자, 너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뭘까요? 공자가 종자도 조문도 속사가이라고 그랬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어. 나 그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나는 감동을 했어요. 공자 같은, 보통 우리는 지금 대성인이라고 생각하잖아. 공자가 도를 몰라.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조문도 속사가이라고 했어. 근데 공자가 나는 이미 알았어. 니들은 아침에 도 들으면 니들은 저녁 때 죽어도 좋아.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신도 얘기한 거야? 당신도 포함해서 얘기한 거야? 그렇죠. 당신도 포함했겠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그 도를 들어서 정말 그 확실한 나의 삶의 바탕이 될 수 있고 우주적인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고 내 안심인명 내가 그거 살다가 죽어도 하나 유감이 없을 그 도를 안 듣는다면 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건요 공자 같은 대성인이 얼마나 겸허한 거예요. 네, 정말 도를 난 도 알았어라고 한 게 아니잖아.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성인의 마음인가 싶어요. 나 도 알았어. 그런 소리 안 했잖아 공자가. 공자가 부처님보다 전에 사람인가요? 네? 부처보다 전에 사람인가요?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리고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에 대해서 진실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성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쥐뿔도 모르는 게 잘난 척하고 사는데 공자 같은 그 대성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을 죽어도 좋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대성이라고 생각해요. 내 도와줬다고 잘난 척도 안 하고 정말 오히려 그게 진실이었을 것 같아. 그래 공자는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분 같아. 그게 대성인의 그 풍모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공자를 생이지자 다 이렇게 높이지만 공자 그분이 그 위대한 인격을 이뤘던 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장부는 바로 그 도에 머무는 그 후에 거쳐지 그 잘난 척하고 자기 하는 그 말단에 머물지 않는다. 척이실 불거기와 여기서 화라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 실질적인 데 머물지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화려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불거기. 고거피 취착. 그래서 거피 취착. 저것을 떠나서 이것을 취한다. 라는 게 피는 뭐예요? 여기서 화, 후, 박 이게 피예요. 차는 두터운 것,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것 이것을 취한다. 이렇게 거피 취착.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얻어야 될 것이 뭘까? 거피, 우리가 머무를 곳이 어디일까?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이거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직도 정말로 그 점에서 나는 내가 이제 여기서 뭐 이게 떠들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주워드는 건 많거든. 주워드는 건 많고 이것저것 보다 본 게 많으니까 얘기를 할 때 한 군데 이제 딱 머물러 가지고 말하는 한 군데 치우친 어떤
그런 얘기는 좀 면할 수 있는 관점들을 내가 제시해 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내가 적어도 그래도 헤매인즘이니까 내가 불교도 꽤 헤맸지, 그래도 도교도 좀 헤맸지, 유교도 또 헤맸지. 뭐 그러니까 한 군데 치우쳐서 요것뿐이야라고 안 한다면 내가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 관점들을 제시하면서 그 한 군데 치우치자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여기서 잘난 척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진리를 완전히 알았다? 그건 무슨 망발이에요. 여전히 나도 허무의 바다에 떠도는 섬이에요. 거기에 허무에 허무에 빠지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거기에서 그래도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조그만 사람일 뿐이지 똑같아요. 허무라는 것에 갖다 대면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진리를 알아나가는 어떤 방향타가 될 수 있는 어떤 관점들을 그래도 제가 좀 비교적 폭넓게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너무 한 군데 치우쳐서 사람들 오히려 올바른 방향성을 잃고 더 깊은 어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더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게끔 하지 않는 조그만 어떤 길잡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거는 어떤 여러 군데 헤매면서 잡다하게 이제 그 나름대로 헤맸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안내역은 조금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런 아주 정말 허무의 바다에 떠 있으면서 정말로 그래도 어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 될까 하는데 조그만 어떤 그 방향타 정도 더더군다나 엄청 너무 엉뚱한 데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안내역 정도는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그것도 참 오만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진리를 완전히 알았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자는 거죠. 노자도 나는 그렇게 읽어요. 노자도 굉장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노자라는 관점도 수많은 관점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우리 정말 숨통을 이 속세에서 그냥 아둥바둥 하느라고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노자가 진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 문자로 드러나는 어떤 전적이 그것이 그 자체로 진리라고 하는 믿음은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이 허무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정말로 더더욱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지 않을 그러한 요소들을 여기에서는 뭘 발견해내느냐 그런 중요한 어떤 안내역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여기죠. 저는 모든 지식인들이 조금 그런 어떤 열린 관점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학자가 전문적인 학자로서 뛰어난 학자는 아닌 것 같은데 뭘 배우면 그게 진리라고 자꾸 우겨. 사람들이 진리라고 우겨요. 그러고 성리학을 연구한 사람은 성리학이 아직도 진리래. 근데 미쳤다 그러지. 이거의 한 종이. 그것도 한 시대에 나왔던 어떤 주자 정의천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직도 현대에서도 여전히 이 관점이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을 보면 난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 훌륭한 학문이 틀림없어. 그 학문이라든지 그런 건 뭐냐 언제나 그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야.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성리학이 있던 시대는 성리학이 역할을 했어. 그러면 그때 역할을 왜 그것이 의미를 가졌던가를 보고서 우리는 배워야 되지? 그때의 성리학이 지금도 옳다? 이게 무슨 말이야? 노자의 얘기도 저는 똑같이 봅니다. 노자는 그 유교의 어떤 그 가르침이 쫙 내려와요. 유교, 여러. 근데 그 견해들이 정말로 자기 견해들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 그럴 때 노자나 장자는요 한 차원을 넘어요. 너희들이 각각 떠드는 것들 다 자기 견해지야. 상대적인 거야. 사실은 노자 장자는 그 점에서 뛰어나요. 너희들이 옳다고 하지 마라. 육아에서 이런 얘기를 주장해.
노자는 한 걸음 탁 물러나서 자연의 입장에서 보자. 그 이미지가 어디 통하냐?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진리냐? 이것만은 달라지잖아요. 지금 인간 본인의 사고방식이 평변하면서 이 지구를 얼마나 망치고 있어요. 인간만이 지구의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노자나 장자 입장에서 뭐 아무튼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사유유폭을 얼마나 넓혀주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노자가 했거든 또. 하려고 했고.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면은 그 어떤 식으로 노자를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노자는 진리다.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이렇게 하면은 그 노자 강의하는 힘이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그러고 따르라! 그래야 되는데 말이지. 나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음향시설 잘 갖춘 게 아직도 이제 효력이 잘 안 나오는구나. 아직 좀 서툴러서요. 서툴러서. 네.